재판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신이...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시선은 온통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73세 박종훈. 한때 이 도시에서 손꼽히던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제가 지금 이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 묻은 낡은 패딩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로요. 재판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엔 연민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박종훈 씨,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은 증인 신문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뒤쪽 변호인석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죠.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외면했고 딸 수진이는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요. 연기였습니다. 둘 다요. 대체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백만장자였던 노인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제 73회 생일이었습니다. 대저택 거실엔 샹들리에 불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식탁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음식들이 가득했죠. 민우와 수진이 각자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73개의 초를 켤 필요는 없다며 작은 숫자 초 7과 3만 꽂아놨더군요. 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야죠. 민우도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보람이 있다고 느꼈죠. 아이들은 웃었고 손주들은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2층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1층 거실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2층 서재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이러다간 우리 아무것도 못 받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시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 건망증 진단받으셨다며? 그거 악화시키면 되잖아. 뭐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러던데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할 수 있대. 그럼 재산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협조 안 하시면 어떡해? 협조? 누가 협조를 구해? 그냥 정신병원 집어넣으면 돼. 의사는 이미 섭외해뒀어. 숨이 막혔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죠. 차가운 대리석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제 몸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빠 빚이 얼만데 10억? 아버지 재산 팔면 되잖아. 너도 이혼 위기라며? 위자료 줄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아버지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자식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민우가 사업 실패했을 때 빚을 갚아줬고 수진이 이혼 위기일 때 변호사 비용을 댔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치매를 만들어서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거실로 돌아왔죠. 손주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조금만 쉬었다가 놀아줄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샴페인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73세 노인,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아이들 눈엔 이렇게 보였던 거군요. 처리해야 할 짐, 빼앗아야 할 금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아내의 사진이 협탁 위에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정말 그 계획을 실행한다면요. 저도 제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와 수진이가 내려왔죠. 어젯밤 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번에 건망증 약 드시라고 했는데 잘 챙겨 드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건망증 약을 악화시키면 된다던 그 말이 떠올랐죠.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낯선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아내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이제 이 가방이 다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서류를 본 다음 날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기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커피잔을 들다가 놓쳤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아, 이런. 수진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손 안 다치셨어요? 미안하다. 손에 힘이 없네. 저는 손을 바들바들 떨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아버지,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글쎄,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에게 보고하는 거겠죠. 증상 시작됐다고. 그날 오후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병원 하나 알아봤어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손 떨리신다며?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좋아. 병원에 가자고. 가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40년간 쌓아온 재산 목록이 펼쳐져 있었죠. 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 전부 합치면 20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 숫자들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이 돈을 위해 제 자식들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죠. 클릭 몇 번으로 50억이 해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 은행이었어요. 민우도 수진이도 모르는 계좌였죠. 이건 제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게 틀어져도 최소한 이 돈은 아이들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민우가 예약했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 하늘 신경과라는 간판이 보였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친절한 간호사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곳이 함정이라는 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깔끔한 수트 차림. 민우가 일어나 그를 반겼죠. 김 변호사님 오셨어요? 김태욱. 제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고문 변호사였던 사람이죠.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김 변호사. 오늘 왜 왔어요? 아, 제가 박 회장님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법률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법률적으로요? 웃기는 소리.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가 치매 진단을 받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종훈 환자분, 들어오세요. 의사는 40대 후반, 이름표에 정우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와 김 변호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님, 오늘 몇 가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1월인가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그게 누구더라? 까먹었네. 민우가 의사 쪽을 쳐다봤습니다. 의사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93, 아니 86? 아니다, 얼마더라.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척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RI 촬영을 예약해 드릴게요. 그럼 진단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너무 조급했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일주일 정도 후에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김 변호사와 정우석 의사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말이죠. 좋아. 그럼 내 계획도 시작할 때가 됐군.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이 집, 아내와 함께 꾸몄던 거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복도, 손주들이 웃던 정원. 모든 게 따뜻했던 기억이었는데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죠. 요즘 나온 초소형 제품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아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을 떠납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서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녹음기.
더 필요한 건 없었어요. 현금 500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카드는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찜질방에 들어갔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감지 않았죠. 손톱 밑에 때가 끼게 내버려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박종훈 회장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저분한 노인만 보였죠. 완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 앞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낡은 가방을 옆에 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피해갔습니다. 노숙자로 보였을 겁니다. 오후 3시쯤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집 앞을 서성이다가 저를 발견했죠.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 여기가 집 앞이에요. 들어가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이끌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계셨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다고요. 실종? 나 산책 좀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산책을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이 상황이 그에겐 기회였던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큰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입원? 왜? 아버지 혼자서는 위험해요.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뭐 하신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민우와 수진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죠. 계획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내 계획도 시작됐다.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 안쪽에 숨겨뒀던 거였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완전 결정적이잖아. 일주일 동안 실종됐다가 거지같이 나타났어. 판사가 봐도 치매 맞다고 할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일 서류 준비해 온대. 강제 입원 동의서. 아버지가 사인 안 하시면? 누가 아버지한테 물어봐?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더군요. 증거 하나. 앞으로 더 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날 노숙자로 만들고 싶다고? 좋아. 그럼 진짜 노숙자가 되어주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의 모든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거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언제나 평온하니까요. 사흘 후 저는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새벽 5시 민우와 수진이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패딩을 걸치고 그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차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낡은 옷에 덥수룩한 수염 때 묻은 가방을 든 노인. 아마 노숙자로 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노숙자였으니까요.
서울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숙인들이었죠. 어떤 이는 벤치에서 자고 있었고 어떤 이는 담요를 둘러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 빈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 말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추웠나? 평생 따뜻한 집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 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녹음기가 있었죠. 작동 상태를 확인했어요. 배터리 잔량 95%. 준비됐어.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전원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됐죠. 자녀들과의 연락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또 집 나가신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어요. 나 산책 좀 하고 있어. 산책이요? 아버지,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요. 어디 계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서울역이야. 서울역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 구경하고 있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기했죠. 1시간 후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저를 찾았어요. 제가 손을 들어 보이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데 계세요? 빨리 차 타세요.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갔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민우가 운전석에 앉으며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일주일 전에도 사라지시더니 오늘 또 이러시잖아요. 다음엔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저는 알았어요. 나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멀쩡하시면 서울역 벤치에 앉아 계시겠어요? 말문이 막힌 척했습니다. 민우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이랑 같이 병원 갑니다. 입원 상담 받으실 거예요. 입원? 나 안 아픈데. 아버지,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걱정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연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마음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병원이었죠. 김태욱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 오늘은 왜 또 왔어요? 오늘은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제가 법률적 조언을 드릴 겁니다. 법률적 조언이라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60대 초반, 이름표엔 이한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종훈 환자분 맞으시죠? 앉으세요. 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우와 김 변호사도 함께 앉았죠. 보호자분 말씀을 들어보니 최근 기억력 저하와 배회 증상이 있으시다고요? 배회요? 나 산책 좀 했을 뿐인데. 서울역에서 벤치에 앉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집 주소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당연하죠. 내가 40년 산 집인데. 그럼 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부러요. 강남구, 뭐였더라. 아버지,
청담동이잖아요. 민우가 거들었습니다. 아, 맞다. 청담동. 의사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한 결과 단기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입원이요? 저 안 아픈데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회장님, 2주만 계시면 됩니다. 정밀 검사 받으시고 약물 조정하시면 돼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보호 입원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두 분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내 동의 없이요? 환자분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호자 동의로 가능합니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민우가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사인했죠.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거짓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진아. 아버지 모셨어. 응, 입원 동의서 작성했어. 다음 주 월요일 입원이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습니다. 이제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만 하면 돼. 김 변호사가 법원 서류 준비 중이래. 좋았어, 오빠. 고생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 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저를 방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버지, 오늘은 푹 쉬세요. 다음 주면 병원 가셔야 하니까요.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혹시 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마치 아이를 다루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요. 제가 법률적 조언을 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 보호 입원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두 분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만 하면 돼. 민우의 목소리. 완벽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증거일 마이너스 생일날 대화. mp3. 증거이 마이너스 병원 상담. mp3. 증거 3 마이너스 입원 동의 및 재산관리 계획. mp3. 파일들이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자녀들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탈출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노숙자로 살 거예요. 일주일, 아니 한 달이라도. 그 기간 동안 자녀들이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작은 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모르겠더군요. 집도 늙어가고 있구나. 나처럼. 하지만 이 늙은 사자는 아직 이빨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정말 버릴 건가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장을 봐왔다며 냉장고를 채웠죠.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아시죠? 응.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오빠는 일이 있대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방에서 음식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갔었어요. 왜? 아버지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집을 팔겠다고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 말고 다른 부동산들도 있잖아요. 수익률 안 나오는 것들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산 정리를 시작했구나. 아직 입원도 안 했는데? 아,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편하시라고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정말요? 그럼 제가 권한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권한? 재산관리위임장이요. 형식적인 거예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훑어봤어요. 재산관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걸 사인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펜촉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어 보였습니다. 어라, 손에 힘이 없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박자만 쓰고 멈췄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네. 내일 쓸게. 아버지, 지금 해주세요. 금방이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일, 병원 가기 전에 쓸게. 서류를 접어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알겠어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꼭 해주세요. 그래. 수진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노숙자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모을 때였죠. 서울역 광장의 밤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택시 경적 소리, 취객들의 고함,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그 소음 속에서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패딩을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따뜻한 침대에서 잤던 제가 이제는 딱딱한 벤치가 침대였죠.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가 떠올랐죠. 40년 전 맨손으로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 그때도 추웠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복수라는 목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일어나 봐요.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한 노인이 보였어요.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제 또래였죠. 낡은 점퍼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아침 먹었어요? 저기 무료급식소에서 아침 나눠줘요. 같이 가시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허리를 펴는데 관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이시죠? 길거리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표가 나요.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아직 깨끗하거든요. 그가 웃었습니다. 앞니 한 개가 빠져 있었어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박 사장이라고 불러요. 박 사장이요? 옛날에 작은 회사 하나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 꼴이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저는 박종훈입니다. 오, 박씨 집안이네요.
우리 동족이군.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교회 지하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모두가 추운 아침을 견디며 차례를 기다렸죠. 저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퍼주는 밥을 기다려 본 적이요. 창피하지 않아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순 없었죠. 배가 고픈데 창피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자존심으로 배가 부르진 않으니까. 그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이 담겼어요. 김치, 계란찜, 멸치볶음.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떴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죠. 이게 내 인생이구나. 맛있죠? 박 사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공기를 비추고 있었죠. 박 선생님, 어디서 주무세요? 저기 지하상가 쪽에 자리가 있어요. 바람 안 불어서 괜찮죠?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 될까요? 뭐가 안 돼요? 길거리는 다 공짜 아니겠어요? 그가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지하상가 한 구석이었습니다. 비상계단 밑 공간에 골판지가 깔려 있었어요. 담요 몇 장과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죠. 여긴 경찰도 잘 안 와요. 밤에 쫓겨날 일도 없고.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같이 있으면 밤에 얘기도 하고. 박 사장이 골판지 한 장을 더 깔아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부터 여기가 박 선생님 집이에요. 집이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한때 수백억대 자산가였던 제가 이제는 지하상가 골판지가 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배회하고 밤에는 지하상가에서 잤죠. 박 사장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노숙자였습니다. 10년 전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부도가 났다고 했어요. 술과 도박으로 모든 걸 날렸다고요. 가족은요?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다 떠났죠. 아내는 이혼했고 아들은 연락 끊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요? 매일 하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가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가장 싼 소주였죠. 박 선생님은요? 가족이 있으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식 둘 있습니다. 그럼 연락하시죠.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뭐 싸우셨어요? 박 사장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이죠, 박 선생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뭘 잘못했든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용서요? 네. 저는 못 해봐서 이 꼴이 됐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도 저한테 잘못했어요. 제 돈 훔쳐서 도박했거든요. 전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죠. 그게 10년 전이에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후회해요. 매일. 그때 한 번만 더 기회를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결국 그리워지더라고요.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렸을 적 모습들,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아이들이었을까요? 박 선생님, 자식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박 사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시원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복수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선생님, 지금 뭔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하고 이기면 뭐 하나요? 끝에는 혼자 남아요. 저처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복수하고 이기면 뭐 하나요? 끝에는 혼자 남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기면 뭐가 남을까요? 민우와 수진이를 파멸시키고 재산을 지키면 그게 승리일까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텅 빈 대저택에 혼자 남는 것 아닐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어요. 민우 29통, 수진이 18통. 문자도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경찰에 실종 신고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오세요. 걱정돼요. 걱정이라고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휴대폰을 끄려는 순간 새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태욱 변호사였습니다. 박 회장님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정신이상자 보호 명목으로 수색 중입니다. 발견 즉시 보호 입원 진행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신이상자 보호 명목이라고요. 저를 찾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사장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안 주무세요? 예, 잠이 안 와서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녀들이 저를 찾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우였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제발, 제발 돌아와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일까요? 진심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무료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박 사장이 옆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죠. 오늘 날씨 좋네요. 햇빛 따뜻하고. 그러게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급식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민우, 수진이, 그리고 낯선 남자 4명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하얀 옷에 서울마음병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종훈 환자분 맞으시죠? 제복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에워쌌죠. 보호자 요청으로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나 안 갑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급식소 앞에 섰던 노숙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협조해 주세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협조?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게 협조야? 아버지 치료가 필요하세요. 일주일 넘게 실종되셨잖아요. 실종이 아니라 피한 거야. 너희한테서. 제복 입은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손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죠. 진정하세요, 환자분. 환자가 아니라고. 나 정신 멀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차체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차였죠.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니야. 저기 타면 끝이야. 싫어. 안 가. 놓으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4명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달려왔어요. 제복 입은 남자들을 밀쳤죠.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야. 왜 끌고 가? 가족분이십니까? 아니지만 친구야. 일주일 넘게 같이 지낸 사람이라고. 가족이 아니시면 비켜주세요.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좋아, 불러. 이게 납치 아니야? 박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우석 의사였어요. 지난번 병원에서 봤던 그 의사. 환자분이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친구라고 착각하는 증상이죠. 뭐? 망상? 박 사장이 황당한 표로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멀쩡하다니까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환자분의 배회 증상입니다. 의사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정제입니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요. 안 돼. 그거 놓지 마. 박 사장이 의사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복 입은 남자들이 그를 떼어냈죠. 방해하지 마세요. 박 사장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야?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거짓말.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 사장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녹화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무언가가 묶여 있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난간에 가죽끈이 보였습니다. 제 손목을 묶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이구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았죠. 깨어나셨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울 마음병원 6병동입니다. 왜 날 묶어놨어요?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폭력 성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폭력? 내가 언제?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약 드시고 안정되시면 풀어드릴게요. 간호사가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빨간 알약 2개가 손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뭐죠? 치료약입니다. 안 먹겠어요.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지시입니다. 싫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주사로 드릴 수밖에 없네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왔죠. 잠깐 기다려요. 제 입이 억지로 벌어졌습니다. 알약이 입안에 들어왔어요. 물이 따라 들어왔죠.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잘하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생각이 흐릿했습니다. 약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민우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가.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위한다고? 날 미치광이로 만드는 게 아버지가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일주일 넘게 노숙자처럼 사셨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짓을 다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 노리고 치매 만들려 한 것.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망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망상이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생일날 밤 너희 대화. 아버지,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흥분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망상 얘기를 하시네요. 망상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사가 다시 꽂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민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멀어졌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잤죠. 정신이 온전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로 기어갔죠. 철창 밖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맞아요, 저예요. 찾았네요.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요? 병원 이름 들었거든요.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날 찾아왔어. 박 선생님, 제가 다 찍었어요. 뭐요? 그날 선생님 끌고 간 거, 의사가 주사 놓은 거, 전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뒀어요. 이거 증거되죠? 증거.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 사장님, 그거 잘 보관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변호사 1명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제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태욱이 아닌 제가 40년 전부터 알던 다른 변호사의 이름이었죠. 장윤호 변호사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박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번호를 불렀습니다. 40년 전 기억이었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걱정 마세요. 박 사장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이야. 박 사장이 떠난 후 저는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석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종훈 환자분, 오늘 법원에서 사람이 옵니다. 법원이요? 네,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위한 면담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피해망상, 배회 증상, 공격성이 관찰됩니다. 일주일 넘게 노숙 생활을 하셨고 가족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이시고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 가방에요. 가죽 서류 가방. 의사가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소지품 어디 있죠? 보관실에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잠시 후 제 낡은 가방이 왔습니다. 의사가 가방을 뒤졌어요. 옷까지 세면도구가 나왔죠. 하지만 녹음기는 없었습니다. 여기 녹음기 같은 건 없는데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넣어뒀는데요. 환자분,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안 돼요. 하지만 주사는 이미 꽂혔습니다. 의식이 또 흐려졌어요. 오후 2시 법원 조사관이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종훈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이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1월 29일입니다. 요일은요? 화요일이요. 현재 계신 곳이 어디죠? 서울마음병원입니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뭔가를 적었어요. 가족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2명입니다. 아들 민우, 딸 수진. 그 자녀분들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녀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계획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를 매수했고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적던 걸 멈췄습니다. 박 씨, 혹시 가족들이 일부러 박 씨를 해치려 한다고 믿으시나요? 믿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박 씨께서 인지 기능은 양호하십니다. 하지만 피해망상 증세가 보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제 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조사관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끝났어.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 지는 건가? 그날 저녁 민우와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어요. 김태욱 변호사와 함께였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냐? 아버지한테는 좋은 일이죠. 이제 저희가 아버지 재산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민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부동산 몇 개는 매물로 내놨어요. 수익률 안 나오는 것들이요. 내 허락도 없이요? 아버지 대신 저희가 결정해야죠. 아버지 상태로는 판단이 어려우시잖아요. 김태욱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회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보호자 권한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놈들, 너희 후회할 거야. 뭐라고요? 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너희가 한 짓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또 망상 시작이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망상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우리 가자, 오빠. 아버지 피곤하신가 봐.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았죠.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창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황급히 창가로 갔습니다. 이거 받아요. 그가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철창 사이로 작은 물건이 날아왔어요. 비닐에 쌓인 휴대폰이었죠.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장윤호 변호사님. 그래서요? 변호사님이 법원에 긴급 서류 제출하신대요. 그리고 제 동영상도 증거로 쓰신대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휴대폰에 변호사님 번호 저장돼 있어요.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힘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박 사장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전원을 켰습니다. 연락처에 장윤호 변호사라는 이름이 보였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장 변호사, 저 박종훈입니다. 회장님, 박 사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 마음병원 6병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긴급 면담 신청서 넣었습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 심판 날짜래요. 충분합니다. 박 사장님이 보내주신 동영상 봤습니다. 강제 입원 장면, 의사가 주사 놓는 장면 다 찍혀 있더군요. 그게 증거가 되나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녹음 파일은요?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백업은요? 순간 기억났습니다. 노트북이었습니다. 집 서재에 있는 노트북에 파일을 저장해뒀죠. 노트북에 있습니다. 집 서재예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야.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악몽은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장윤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식 면회였어요. 의사도 막을 수 없었죠.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20년 만인가요? 25년입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드리죠. 노트북에서 녹음 파일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생일날 대화, 병원 상담, 재산관리 계획 대화 전부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동영상도 전문가한테 검증받았습니다. 조작 흔적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분들도 증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회장님이 일주일 넘게 노숙 생활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 이 모든 게 회장님께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쩌죠?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정신이 온전하신지,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는지를요. 제가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이틀 후 긴급 면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님 상태를 확인받으시면 본 심판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녀분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대답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파멸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박 사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식이 뭘 잘못했든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만 견디세요. 곧 끝납니다. 면회가 끝났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걸 드러낼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어요. 민우, 수진이, 김태욱 변호사,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는 여전히 그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도 그대로였죠. 일부러였습니다. 법정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박종훈 씨 맞으십니까? 예, 재판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하지만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재판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박종훈 씨, 일어나세요. 지금은 증인 신문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석으로 갔어요. 장윤호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반대편을 봤습니다. 민우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옆에 김태욱도 있었죠. 수진이가 손수건을 눈가에 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슬퍼하는 척이었어요. 연기네. 하지만 곧 너희가 진짜 울게 될 거야.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년 의견인 선임 심판건입니다. 먼저 청구인 측 변호인 발언하시죠. 민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박종훈 씨는 현재 중증 치매 및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의사 진단서를 보시면 피청구인은 피해망상, 배회 증상,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노숙 생활을 했으며 가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피청구인 측 변호인 발언하시죠. 장윤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피커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3년 전 건망증 진단받으셨다며? 그거 악화시키면 되잖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김 변호사가 그러던데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할 수 있대.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협조? 누가 협조를 구해? 그냥 정신병원 집어넣으면 돼. 의사는 이미 섭외해뒀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상담 장면이었죠. 정우석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진단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민우의 조급한 목소리. 검사 결과 나오면 일주일 정도 후에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만 하면 돼. 김 변호사가 법원 서류 준비 중이래.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았어, 오빠. 고생했어. 수진이의 목소리. 장윤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들은 피청구인이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대화를 3개월간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의도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박 사장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급식소 앞 장면이었죠. 제복 입은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놓으세요. 손대.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 정우석 의사의 목소리. 주사를 놓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쓰러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불법 강제 입원입니다. 장윤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매수된 의사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재판장이 민우 측을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측 해명하시겠습니까? 민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들은 맥락이 제거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단지 아버지 건강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도 보호자 권한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윤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맥락이 제거됐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크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 아직 입원도 안 했는데? 제 목소리. 아,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권한을 좀 받아야 하는데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입원하기도 전에 재산 처분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걱정해서입니까?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린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앉으세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박종훈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박종훈 씨,
일주일 넘게 노숙 생활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요? 네, 자녀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노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 치매나 정신질환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3년 전 경미한 건망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를 악용해 치매로 만들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자녀들과 대화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구인 박민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민우가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우 씨,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그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정신병원 집어넣으면 된다고 한 발언도 본인 겁니까? 그건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민우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려 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본인 빚 10억이 있다는 사실 맞습니까? 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예. 그 빚을 아버지 재산으로 갚으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장윤호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청구인 박민우는 사채업자에게 10억의 빚이 있습니다. 독촉장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민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수진 씨, 남편과 이혼 위기라는 게 사실입니까? 예. 위자료가 필요해서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전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재산관리 위임장을 받으려 한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니까요. 아버지는 40년간 수백억대 기업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재산 관리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우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청구인들의 성년 의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종훈 씨는 판단 능력이 온전하며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당한 재산 편취 시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과 의사 정우석과 변호사 김태욱은 허위 진단 및 불법 입원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김태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의사봉이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끝났어. 이겼어.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민우와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용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너희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을 때 용서를 구했냐? 내 재산을 노릴 때 양심이 있었냐? 아버지, 이제 끝났다. 너희와 나 이제 남남이야.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이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요? 뭐 원래대로 살죠. 길거리에서 안 됩니다. 제가 작은 식당 하나 차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당신은 제 은인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40년을 살았던 이제는 텅 빈 그 집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도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으니까요. 이긴 건가, 진 건가?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죠. 현관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민우와 수진이가 웃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3주 만에 돌아온 집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무시했어요. 또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이것도 무시했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문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 것을요? 정신병원에 가둔 것을요? 40년 사랑을 배신한 것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장 변호사가 정리해둔 모양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돌려준 거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이 작은 기계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죠. 아내가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긴 건가요? 아니면 진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협탁 위에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30년 전 모습 그대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을 용서했을까요? 손가락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익숙한 금이 보였습니다. 집도 늙고 나도 늙었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식당건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하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부동산 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오후에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상가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여기 어때요?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 2년치를 미리 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줬죠. 박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날 구해줬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박 사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박 사장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나는요? 나는 뭘 시작하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수진이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 문을 열지 않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 우편함에 넣어둔 거였죠. 수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저희를 키우신 걸 잊어버렸습니다. 오빠 사업 실패했을 때 빚 갚아주신 것도, 제 이혼 위기 때 변호사 비용 대주신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진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울지 않았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외롭지?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제 흐느낌을 묻어주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의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이었죠. 개업식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박 선생님, 첫 손님이세요. 뭐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었고 부모가 미소 지었죠.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뭐지? 재산? 자존심? 정의? 그래, 다 지켰어. 하지만 잃은 건요? 가족, 사랑,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박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벽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민우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수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웃음이 거짓이 된 건요. 아니, 어쩌면 거짓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돈이 그 사이를 갈라놓은 거겠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수진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더군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수진이 이름을 찾았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눌러야 할까요? 전화를 걸면요? 용서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배신당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가 벌거숭이로 서 있었죠. 계절은 또 바뀌는구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박 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뭘 잘못했든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복수하고 이기면 뭐하나요? 끝에는 혼자 남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어요. 이게 승리인가요? 아니면 패배인가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협탁 위 안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대답은 제 안에 있다는 걸요. 용서할지 안 할지, 다시 시작할지, 이대로 끝낼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제 선택이라는 것.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야겠죠. 천천히, 제 방식대로.